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평론가님, 예.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는데 네. 여야는 전반기 원구성도 아직 마치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수준을 넘어서 물밑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국회도 참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예전에도 이렇게 처음에 기싸움으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토라져서 등 돌리고 있다가 나중에 슬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문호동 무임금이라고요. 아. 일 안 하면 네. 임금 주지 말고 네. 예, 밥도 먹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아니 점심시간에 딱딱 맞춰서 점심 먹으러 간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의원들한테는 월급을 주지 말자. 네. 힘차게 외칩니다. 세비를 반납해라. 지금 첫 달부터 세비 반납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다. 누가 얘기했을지 어느 정도 감이 오는 발언인데요.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에 재판에 출석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폭풍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얘기 들린 거는 언론 기자분들한테 얘기한 것이 헌법과 법률로 당신들의 취재 관련된 부분을 보호하는 거다. 근데 왜 판결 내용 그대로 받아 적고 검찰 내용 그대로 받아 적느냐?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느냐?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랩독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런 어떤 애완견 아니냐, 검찰의 애완견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좀 정확히 어떤 발언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돼서 이거는 시대의 조작 사건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작 사건인데 이거를 암흑의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1심 9년 6개월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레거시 미디어들을 포함해서 언론들이 검찰 쪽 주장만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국정원에서 나온 문건이 예.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김성태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데 마치 검찰의 주장이 사실인 양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쓰기 한다. 그런데 그럼 이런 여러분은 왜 여러분 여기 기자예요.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항을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안 쓰니까요. 언론이 안 쓰면 모릅니다. 모르면 가짜뉴스가 진짜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 숱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취재를 온 기자분들, 왜 여러분들? 예. 그 여러분이죠. 뭐 대표로 기자랑 그렇죠. 기자들한테 여러분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와치독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랩독처럼 그냥 단순히 애완견 역할만 하고 있느냐, 예.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만 그냥 그렇게 적고 있느냐라면서 언론인들을 약간 조금 비판하는 듯한 내용을 보였는데 주말 동안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독재자, 조폭 등 표현을 써가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네. 그 비판을 받은 기자들이 네. 크게 쓴 거예요. 네. 크게 쓰니까 이거 확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크게 쓰지 않으면 네. 아예 월요일 날 언론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해프닝 정도로 취급이 될 겁니다. 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독재자 예행 연습이냐? 네. 뭐 다음에 당선될 건가 보죠. 예행 연습하는 거 보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언론 전체를 싸잡아 검찰의 개라고 비난하는 조폭 같은 막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기자들한테 당신들 검찰의 애완견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애완견 아니다라고 크게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소위 얘기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폭풍이 거세게 커진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언론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언론을 이렇게 좀 싸잡아서 자기들한테 좀 유리한 어떤 기사를 써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뭔가 좀 언론을 공격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네. 석사 논문이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종편에 관련돼서 석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언론 사항에 대해서는 네. 제가 그간 한 2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네. 알고 네. 또 그 논문을 쓰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보통 워치독이라고 하죠. 네. 워치독. 네. 그러니까 감시견을 감시견 의미합니다. 역할이죠. 예.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면서 네. 자유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이게 와치독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애완견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랩독, 네. 랩독이라고 합니다. 네.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그렇죠. 달콤한 간식을 받아먹는 예.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언론, 예. 랩독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이라 표현한 거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랩독을 우리말로 옮긴 거예요. 네. 세 번째도 있어요. 가드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경비견을 의미합니다. 네네. 이 경비견은 언론 그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이 되어서 네. 권력화되었고 네. 어느 언론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빤히 나오죠. 그래서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네. 때로는 지키려고 했던 그 대상을 향해서도 공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키려 했던 대상의 권력이 약해졌을 때 혹은 지키려 했던 그 대상이 자신의 이익과 상반될 때는 경비견에서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독이라고 하고요. 가장 어이없는 것은 슬리핑독이라고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슬리핑, 눈 감고 있는 언론을 슬리핑독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네. 와치독과 랩독과 가드독과 슬리핑독이 있는데 네. 대한민국 언론은 어디 있느냐라고 네. 했을 때 몇몇 언론은 가드독이 돼 있어요. 네. 가드독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지키다가 안 되면은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하던 대상을 물어뜯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랩독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애완견
네. 검찰이 주는 먹이만 안락하게 그 권력 구조 안에 취해 있는 언론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네.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고 네. 눈 감고 있는 슬리핑독, 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언론만 보면은 네.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고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많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언론 관련된 부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은 와치독의 역할을 좀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언론 권력은 권력처럼 변한 가드독이 있고 또 뭔가 지금 검찰이나 혹은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어쨌든 순응하는 어떤 랩독이나 관심 없는 슬리핑독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 민주당 쪽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좀 들리는데 좀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옹호하는 발언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먼저 언론인 출신의 어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네. 노정면 의원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준 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감시견, 와치독의 정반대편이 랩독인데 네네. 랩독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애완견이다. 음. 학술적인 용어를 쓴 것이다라고 언론 비하나 망언 따위로 이야기 나올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모든 언론을 싸잡아 애완견이라 비하한 듯 왜곡하고 네. 과장하는 국민의힘, 이건 언론에 포진한 자신들의 애완견을 향해 지지라고 종을 흔드는 격이다라고 아주 리얼하게 저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애완이라는 표현을 쓴 게 사실상은 랩독 표현이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 인정 안 하니까 예. 그렇죠? 애완견이라는 표현하고 랩독이라는 표현은 다르다.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건 상당히 모독적인 말이다.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또 총선 때 한창 이슈가 되셨던 양문석 의원은 원색적인 비난을 좀 쏟아냈습니다. 발언을 보면서 참 양 의원답다라는 생각도 들던데 왜 계속 이런 발언을 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총선 때도 좀 그랬고 어쨌든 양 의원이 한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네. 양문석 의원이 네. 이렇게 이제 강경한 발언을 하는 건 네. 자기 캐릭터로 삼은 것 같아요. 나 일부러 예. 자기 캐릭터로 삼은 네. 것 같고 그건 뭐 이제 개인이 그렇게 삼았다라는데 하지 마세요라고 할 이유는 없고 지금 한 달 됐는데. 네, 한 달 됐는데 네. 자기 캐릭터로 그냥 잡은 것 같고요. 네, 일단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보통 명사가 된 네. 기레기라고 말하지. 기레기가 뭡니까? 기자와 쓰레기 합성어입니다. 기레기라고 말하지 왜 격조놓게 애완견이라고 비난을 받나?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나?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네.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 그냥 기레기라고 하면 좋겠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양문석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 양문석 의원이 언론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맞죠. 예, 네.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네. 압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 어쨌든 국회의원 이것도 이제 야당이죠. 그러니까 네. 거대 야당의 당 대표이니까 네. 좀 자극적인 발언보다는 좀 품격 있는 어떤 단어 선택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럼 기사가 한 줄 안 나가니까 그러는 걸까요? 지금 상황은 당대표 입에서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네.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언론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 얘기는 저도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한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다고 언론에 대해서 너네 이렇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이번에 재판, 즉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했고 네.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우진 판사 거기에서 유죄를 선고한 거에 대해서 그를 아무 무비판적으로 언론이 받아 적기만 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 언론이 이야기 안 했거든요. 인터넷만 조금만 뒤져보셔도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쨌든 뭐 레거시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미디어가 다양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도 참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기레기나 혹은 아니면 애완견 이런 표현들은 사실 과거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봤을 때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했었던 닭모가지를 비틀어서 새벽은 온다거나 혹은 사자성어를 쓴다거나 조금 더 품격 있는 발언들로 좀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데 우리의 정치 현실이 지금 그렇다라는 부분은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 쓴다고 더 이렇게 뭐 촌철살인이고 조금 더 부드럽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의 언어가 예. 굉장히 정제되어 있으면은 예. 훨씬 더 좋겠죠. 네네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일부 언론의 보도는 좀 문제지만 언론 전체로 일반화하는 건 좀 잘못이다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내부에서. 물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건드리고 싶었던 언론은 네. 소위 족벌 언론, 네네. 그러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네. 많은 언론들, 특히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떨어졌던 부엉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망원 카메라로 아유. 그 창문을 열어놓으면 거기 안을 찍어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문도 못 여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식의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맺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서 정말 다친 사람들 많거든요. 네.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언론의 뭐랄까 특권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뭐 언론은 제사의 권력이라고도 하는데 가드독으로 변한 어떤 경비견 사실 사냥견이랑 거의 비슷한 그렇죠. 우리 종을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언제든 주인을 또 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해주시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을 좀 당론으로 추진을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부적절한 언론관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평론가님은 시각이 어떠세요? 이 부분에 지금 대해서.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이 뭔지 아세요? 네네.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말씀해 주시죠. 국민들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도 있어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법과 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세 네. 가지를 의미하는데 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언론이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네. 큼에도 불구하고 네. 방송이 나가게 될 때 이 과정에서 네. 그 방송사의 지배구조가 굉장히 협소한 몇몇 사람들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자라는 것은 옛날부터 학술단체에서부터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소위 얘기해서 KBS라든지 MBC 이사회를 지금 9명이나 11명이 이런 거 말고 21명까지 대폭 늘려서 관계자들, 네. 정치권뿐만 아니라 네. 일반 기자라든지 뭐 학술단체라든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언론의 공공성을 지켜내야만 한국 사회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이거를 장악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리고 지금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아닌데 네. 쉽게 말씀드려서 멀쩡한 사람 예를 네. 최승호 변호사님 네네. 멀쩡하지 않습니까? 네. 언론이 막 때려서 바보 만들어요. 네. 그러면 다른 법들도 다 다른 사람들 다른 언론들 다 가서 바보 만들어요. 네. 변명을 해도 언론 실리질 않아요. 네. 이런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피해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언론이 네. 악행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가장 반대 세력에 있는 것이 네. 어디냐면 족벌 언론들이에요. 네. 조중동을 중심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재벌 비판은 어떻게 하냐? 네. 힘없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입이 막힐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디 김일성이 북친 걱정성 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네. 재벌에 대한 비판과 고발은 어떻게 하냐? 네. 조중동이 그동안 삼성과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어떤 보도를 했습니까? 많이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통로가 막힐 거라고요. 쿠팡노조가 대낮에 술판을 벌였다라고 가짜 뉴스 퍼뜨렸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300만 원으로 퉁친 조선일보 책임졌습니까? 네.
거대 언론부터 가짜뉴스 써놓고서 지금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가 부적절한 언론관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평론가님 얘기는 이재명 당대표는 부적절한 언론가는 아니고 언론이 좀 비판받을 일을 좀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언론이 나쁜 짓을 한 거죠. 많이 했다. 네. 근데 이제 또 워낙에 이런 방송 3법이나 혹은 아니면 언론중재법 이렇게 하면 언론에 대한 어떤 탄압이다. 네. 거대 야당으로서 어쨌든 법을 바꿔서 언론을 좀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어쨌든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헌법상 기본권이 언론 출판의 자유, 그다음에 취재의 자유, 분명히 취재원 비니권 뭐 관련된 부분 어떤 뭐 야당 쪽, 뭐 진보 쪽 언론도 보호받아야겠지만 보수 쪽 언론도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분명히 그런 비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어쨌든 그 이후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조금 더 부각될 것이라고 좀 보이는 만큼 이 대표 거센 발언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재판 받아야 되는 소위 얘기해서 언론에서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사건들이 대북송금 사건이 있고요. 그렇죠. 예. 대장동 등 배임 뇌물 혐의 사건이 네. 있고 오늘 대장동 그 또 구속영장 청구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네. 공표 관련된 사건이 네네네. 있고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건 앞서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네네네. 연관되는 네네네. 사건인데 네. 어쨌든 이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소위 얘기해서 야당 대표로서 강한 리액션이 안 나올 수 없는 네. 상황까지 네네네. 되거든요. 더군다나 의회에서의 의석수는 거대 야당이지만 네. 이 개인으로서는 사건 4개를 네. 재판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그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대표 그만두고 하면 안 되냐라는 내용까지 그리고 과거에는 그랬다. 네. 과거에는 당대표가 4개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면 어떻게 일을 잘 하겠냐라는 내용 때문에 당대표 그만두고 해라라는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누구 좋으라고? 그렇죠. 라고 얘기하고 예, 있어요. 당연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좀 김만배 기자하고 예. 그렇죠. 대장동 관련돼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어제는 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어쨌든 또 녹취록 들고 또 나왔던 예.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귀추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이재명의 나라밭이나 참패 주범들이 날뛴다. 세게 또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실까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님 또 등장하셨습니다. 우리 단골이시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계속 단골로 계속 등장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님 어쨌든 대권 가셔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 이것도 언론이 어쨌든 계속 친화가 있으니까 뭔가 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저기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장만 빼놓고 뭐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 법이죠. 아하. 지금 어떤 인물 저격한 발언인가요?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네네네네. 저격한 거죠. 네.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가 유력해지니까 네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또다시 파상 공세에 나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SNS에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야. 당권을 노린다고 삼삼오오 모여 저리 난리친다. 네.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당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맹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총선 망쳐 국회를 난장판 만들어 놓고 윤석열 정권도 어려운데 자숙해야 할 참패의 주범들이 저리 날뛰니 보수 정권 앞날이 참으로 암담하다라고 자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나오지 마라. 그렇죠. 아니면 나와도 된다. 아니, 이 상황에서 나오지 마라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총선 망친 주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나오지 말란 소리지. 나올 것 같으세요? 나오죠. 나와.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나요? 아니 저는 예. 지금 몇 달 전부터 네. 기자들이 저한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할 때 나옵니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한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안 나오는 것이 좀 더 상수다. 조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국민들한테 네. 비판을 받았던 거는 정치력이 미숙하다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사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더
쌓아 올린다라고 네. 한다면은 네. 나중에 극적으로 등장하는 게 낫죠. 지금 좀 빠르긴 한데 네. 문제는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졌어요. 네. 그것도 저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나. 이번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계산에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번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그건 그렇게까지 계산할 수 없다. 그렇죠. 그 용화대와 어쨌든 예, 그렇게 될 그렇게 거라고 하기는 없다. 예상은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홍 시장의 좀 거듭된 비판이 좀 잠재적 대권 경쟁자로서의 한 전 위원장의 싹을 자르는 걸로 좀 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본인은 그런 해석에 대해서 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홍 시장님이 그렇게 난 너랑 그 한 전 비대위원장이랑 나랑 체급이 달라 이런 느낌인가요? 애초부터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애초부터.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예. 경쟁자가 그러니까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함으로써 일관성 해프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네. 상대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서 네네. 띄워주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아예 언급을 보통 회피를 하죠. 네네. 언급을 회피하는 건 뭐냐면 자꾸 이야기하면은 네.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더 띄워주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홍준표 시장만 생각하면 한동훈이 연상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근데 예. 한 전 비대위원장을 계속 해야 홍 전 시장님도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요즘은 최승호가 계속 노출되면 최의원도 같이 노출되는 거예요. 요즘은 약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전 비대위원장 주가가 조금 더 높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심으로 예. 되는 거고 예. 지금 오늘 뭐 여론조사 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홍 전 시장님은 자기가 아직도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다. 그럼요.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작가 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500만 원 확정 판결 나왔거든요. 예. 요게 한 전 위원장의 주가에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예전에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를 공격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네네. 이 판단 결과가 나왔고 네네. 50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바뀌기 전에 네. 관료 일대의 일이었거든요. 네. 지금 정치적 입장을 이거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어요. 요게 그냥 그거를 나중에 나왔다 하더라도 취한다라든지 이건 네. 잘 모르겠으나 네. 이게 다른 사람들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이득이 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한동훈이라는 색깔이 있어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홍준표 시장은 다른 사람을 굉장히 날카로운 언어로 공격하는 건 자기 캐릭터고 네. 한동훈 위원장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아니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은 한동훈 위원장은 좀 부드러운 남자의 느낌이 좀 있고 정치인의 느낌이 있고 홍 시장님은 홍그리버드, 앵그리버드의 약간 이미지가 있다.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에요? 홍카콜라라고. 홍카콜라. 죄송합니다. 아니 그때 홍카콜라라고 앵그리버드 얘기해야 긍정적이죠. 홍카콜라. 네. 홍카콜라랑 그 앵그리버드 탈은 뭡니까? 그러니까 앵그리버드 이렇게 눈썹 이렇게 네, 진하게 한 거는 네. 이제 홍준표 시장도 네. 똑같이 생겼는데 네. 보통 더 시원하다라는 아, 차원에서 네네네. 홍카콜라를 더 선호합니다. 오케이. 네, 언론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사이다.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홍카콜라. 홍카콜라. 예. 코카콜라. 예. 이거 좀 너무 홍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음료? 홍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예. 한번 얘기해 준 거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정치인들은 네. 악플보다 무플을 더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홍 시장님의 지금 거센 입, 그 다음에 좀 뭔가 날선 비판 이런 게 차기 대권에 장점으로 좀 작용한다고 보시는 거죠? 자기 캐릭터대로 하는 거예요. 예. 양문석 의원이 의원 된 지 한 달밖에 되지 네네네. 않았는데 굉장히 센 캐릭터가 됐거든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구시장도 다음에 대선에 나오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자기 캐릭터가 그렇게 날선 비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반전의 이미지를 또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말이 많은 정치권 우선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한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운전하지 않아도 좀 말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약간 모순적인 발언이다라는 건 누구나 알 텐데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하고 상속세 개편 추진하는 데 대한 지적한 발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체감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우리 앞에 두 개의 생생 코멘트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대통령실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 세제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더군다나 여야 할 거 없이 종부세 폐지와 관련돼서 논의가 되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러한 세제라든지 정책과 관련돼서 네. 아젠다가 튀어나와서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네네. 굉장히 좋은 반응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네네.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나와서 한 인터뷰를 좀 이제 좀 이렇게 요약해서 좀 보자면 예. 우선은 상속세는 OECD 평균이 26%다. 그러니까 우리도 30%대까지 좀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종부세 관련된 부분은 작은 평수에 혹은 아니면 가격이 좀 낮은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한계의 큰 오히려 비싼 주택자들보다 차별받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다주택자들에 대한 약간 종부세를 좀 폐지하거나 폐지는 당장 못하더라도 조금 완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평론가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외에 금융투자소득세 네네, 폐지도 네네네. 이야기했고요. 네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네. 일단 저는 종부세 관련된 부분. 종부세 관련돼서 네.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네. 40만 8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종부세를 낸 40만 8천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네. 한 0.8% 정도 네네네.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를 냈냐면은 종부세액이 평균 82만 원이에요. 네네. 100만 원이 채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 종부세를 내게 된 이 부동산 평균 공시 가격이 네네. 17억 1천만 원이라는 거죠. 네네. 시가로 환산하면 이보다 10억이 더 네네. 뜹니다. 24억에서 28억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보통 이것이 이제 네. 보통 부동산이 가장 크니까 네네네. 이것이 보통 아파트 가격으로 계산해서 네. 한 대략 20억이 넘어가는데 네. 1년에 82만 원을 낸다. 네네. 이거 과한 것인가? 아, 네네. 그런데 이걸 또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1가구 1주택에 관련돼서 계속 이렇게 때려대면 집밖에 없는데 다른 거 네네. 낼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네네. 이야기하는 것도 네네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가구 1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하고 야당하고 좀 네. 얘기해서 네. 종부세에 대해서 좀 네네네. 걸러낼 수는 네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약간 좀 부자 감세나 뭐 아주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이 부분이 뭐 이렇게 크게 정치적인 문제가 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예, 같다라는 부분이고 상속세 관련된 부분은 사실 좀 제가 좀 보면서 법적으로도 좀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예, 얘기를 예. 좀 나누고 싶은데 예. 세율을 인하하는 거는 OECD 평균으로 좀 낮추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이해가 가고요. 그 부분에서 유산취득세하고 자본이득세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요. 유산취득세는 어쨌든 다가구 자녀, 그러니까 예. 자녀가 여러 명. 명이면 오히려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죠. 해주겠다. 예. 지금까지 뭐 예를 15억이면 15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고 n분의 1로 나눠 갖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n분의 1의 각각의 세율을 바꾼다는 받겠다.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유산 취득세라서 이 부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별로 이렇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않으세요? 예. 그러면 자본이득세, 저는 자본이득세 관련된 부분은 약간은 조금 이 부분 더 얘기. 그러니까 자본이득세는 상속인이 상속을 네네. 받는 재산을 처분할 때 맞아요. 예.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자본이득에 네. 과하는 세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기업을 운영하셨어요. 네네네. 내가 그거를 그대로 기업을 운영한다면 과세되지 않는데 네. 이거를 팔아서 현금화할 때 네. 과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업을 현금화할 때 세금을 내는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유산취득세라든지 네. 자본이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과세를 조정한다라는 것에 네.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네. 계속 이제
계속 송태훈 그 네네네. 시장이 이야기하냐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네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자꾸 부자 감세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네. 자꾸 부자 감세처럼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네. 자꾸 그런 생각이 코끼리를 들어요. 생각하지 말라면 코끼리가 그럼요. 생각나듯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종부세 관련돼서는 그 큰 문제가 아닌데 네. 그거 언론에서 제대로 써줘야 돼요. 네. 0.8%밖에 되지 않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네.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특히 유산상속 관련돼서 상속세 관련돼서는 네. 언뜻 보면 상속을 해주는 엄청난 기업인들 막 네. 이런 부분들하고 네. 일반 얼마 되지 않는 이 상속 이 부분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왜냐면 이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고 네. 야당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정책 토론을 붙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성 실장이 지금 얘기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한 부분은 어쨌든 조금 더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뒤에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실 유산취득세는 조금 잘 우리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특히나 이제 저출산 이런 관련된 부분과 연계해서 조금 더 유의미한 정책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자본이득세는 사실 나온 배경이 이제 가업 승계가 좀 잘 안 되고, 안 되고.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쪽이 계속 폐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조금 가업을 승계를 해라라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한 법조인으로 약간 조금 걱정되는 부분 하나가 네.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가업을 승계받고 그 이후에 10년 운영하든 20년 운영하든 그때 처분할 때 그때 내라는 건데 그렇죠. 그때 만약에 회사가 망하거나 하면 사실 자본이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않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약간 부분에 대한 약간 좀 어떤 탈법 이런 부분이 분명히 부작용으로 발생할 것 같거든요. 역시 법조인이라서 그런 생각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제인들은 사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네네, 않고요. 네. 가업을 물려받아서 운영할 정도로의 네. 자신의 그 포션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그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자본이득세라든지 네. 앞에 말씀드린 유산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네.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 왔던 거 네. 토론을 통해서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요 관련된 개편안 때문에 좌회전 깜빡이 놓고 우회전을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감세를 했으면 감세는 한 번 감세하면 다시 증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방금 우리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예. 임광영 원내부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 임광영 원내부대표가 국세청장 출신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로는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네네. 뒤로는 부자 감세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네.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한테는 네네. 그 이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 얘기 예전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현 정부에서 계속 감세하게 되면 미래 세대는 서민 증세하게 된다. 네. 그리고 예전에 MB 정부 감세 정책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는 네. 어떻게 했습니까? 담배값 2천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례까지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종부세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에게만 부과해서 사실상 폐지하겠다. 네네. 그리고 상속세를 30%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이 부분은 네. 더불어민주당이 니네 자꾸 이러면은 정말 좌회전 깜빡이 놓고 우회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네. 어차피 되려면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토론을 붙이자. 네. 공론화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을 통해서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등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본격화입니다. 한 전 비대위원장 출마, 아까 우리 평론가님 하신다고 했는데 예. 우리 지금 대항마로 거론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나경원, 윤상현, 유승민, 뭐 초선 김재섭 의원까지 출마에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말이 좀 나올 만큼 좀 대세로 자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런 어떤 당대표 선거 어떻게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유승민 의원은 그 한동훈 대표 전 비대위원장 출마할 거고 네. 유승민 의원도 나올 것인데 네.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될 것 같다라고 네. 계속 언론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효과를 발휘하는 건지 잘 곧 모르겠는데 이루어질 것이다. 네. 아. 제 예언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체스트라다무스. 예, 한동훈 등판은 할 거라고 보이고요. 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본격화되는데 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제 판단은 네. 몇 퍼센트로 한동훈이 이 당선이 되느냐. 저는 네. 60%가 넘어가면은 네. 이건 완전히 한동훈 당이 된다. 근데 아. 60%가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다른 계파와 좀 연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살짝 좀 찬물을 뿌리는 게 네. 원외 한계론. 그러니까 원외에 있죠. 우리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만약에 당대표에 당선이 되면 원외 당대표가 되는데 원외 당대표는 좀 원내를 이렇게 좀 아우르기 어려우니까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전당대회 룰이 당원 투표 80%에 일반 여론조사 20%가 들어왔어요. 예. 이 지금 나경원 의원의 어떤 발언과 일반 여론조사 20%가 들어오면 사실상 인기가 어떻게 될지 잘 사실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까지 해서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당 대표가 원 내에 있냐, 원 외에 있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큰 의미는 없다. 당에 대한 네. 장악력의 문제이지 네. 원 내냐 원 외냐 이거는 네. 별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원내 당 대표론을 밀고 당내 포럼과 조직을 끌고 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을 밀고 있는 조직이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까지 포함한 네. 원외 조직 위원장들이 네. 한동훈 위원장을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은 네. 원내로 국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용산의 압박 네. 또는 원내 대표의 결합도 문제 정도이지 현재로서는 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여론조사 20% 들어간 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20% 들어간 거는 네. 그 20%의 과반 이상이 아마도 한동훈 팬덤이 들어올 거예요. 보수 그래요? 정치인 중에 네. 보수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한동훈이거든요. 오히려 일반 여론조사 20% 들어온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좀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네. 여기서 또 변수는 뭐냐면은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유승민 의원은 잊혀지지 않으려고 출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타이밍 많이 놓치셨어요. 이 친윤 후보가 마땅한 후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친윤 그룹이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농담 아닌 농담으로 네. 비윤인 나경원 의원을 네. 친윤으로 만들어서 출마시킨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네. 전략적으로 친윤 그룹과 나경원 의원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서 좀 흥행 부진할 것 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과 연동돼 있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략 30몇 %, 대통령 네. 지지율도 같이 연동돼 있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나온다는데 국민들 60%가 안 믿는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목을 끌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좀 그런 상황이다. 예. 그러면은 조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는 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네. 집권 여당이 네.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만약에 네, 네.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은 네. 지금 그 소위 얘기해서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정치판에 파란이 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주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 이재명 사상 첫 당대표 연임 출사표 임박입니다.
이게 사실 좀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연임을 하고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었던 후보가 네.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대표를 계속 연임해서 당권 레이스까지 다시 간다.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중앙위원회 열어서 대선 출마하는 좀 당대표의 이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당원 개정 이 부분 이제 중앙위원회만 통과하면 됩니다. 딴 거 앞에는 다 통과했죠. 이 상황에서 이거 될까요?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예. 됐을 때 진짜로 대선까지 물론 지선의 공천권 얘기도 합니다만 대선까지 계속 그냥 당대표 쭉 갈까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검찰이 수사 압박?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사례가 네네. 없었던 네. 전혀 다른 상황의 정치판이거든요. 최초의 정치 상황이다. 예, 최초의 정치 상황이고 그러면 야당도 거기에 대응하는 네. 그 대응 역시 최초의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그럴 됩니다. 수밖에 그래서 없다. 이번에 추가된 예외 조항이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게 사실은 2000년에 출범한 새천년 민주당 이후에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하고 새천년 민주당 총재를 잇따라 역임을 했었는데 당시는 대통령이 정당 대표를 겸하던 시절이니까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하고 지금 상황을 수평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때 보면은 김대중 총재예요. 2000년 1월 20일로 기억을 하는데 김대중 총재였고 근데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니까 당연히 당무를 못 보니까 대신 대표로 그러니까 총재는 김대중, 대표는 서영훈 당시 적십자사 총재였는데 서영훈 대표 체제였고 그리고 그다음 16대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으로 특별히 당원들의 인정을 받은 이인재 의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같이 동급으로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또 정치인은 여론의 어쨌든 향방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친명계에서는 당대표가 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DJ 이후 최초의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했는데 찬성은 42%, 반대는 47%. 반대가 더 높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반대가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사례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야당 내부를 보면은 지난 2월과 3월에 탈당하는 등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습니까? 아예 여론조사가 뒤집어질 만큼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4.10 총선에서 전례 없는 압승을 했죠. 그리고 당내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리더십을 지금 리더십으로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리더십을 김대중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이거는 오히려 띄워주고 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니까 오히려 담금질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추가 기소되면서 4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현재 주 2회 정도 재판을 받는 게 향후에는 서울하고 수원을 오가면서 3회에서 4회 매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법 리스크 해소하고 해라. 그러니까는 야당 대표직 유지하지 말라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야기하죠.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왜냐하면은 야당 대표라는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 따른 정치적 이익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희 또 최유한 평론가님과 열심히 또 달려오다 보니까 또 벌써 생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생생보물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에 상담 남겨주십시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